여기 세 남성이 서로 비웃으며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올림픽에 나간다고? 보나마나 우리에게 또 질게 뻔한데 헛걸음이야. 과연 한국을 비웃던 이 세 남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그저 펜싱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 리옹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느강만큼이나 펜싱에 대한 사랑이 깊은 파리지앵이죠.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자 친구들과 저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골 카페에 모여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어느 나라가 펜싱 금메달을 가져갈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프랑스가 메달을 휩쓸 거라고 확신했죠. 여느 때처럼 우리 집에 모여 파리 올림픽 펜싱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 펜싱 대표팀이었죠.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죠. 펜싱하는 한국이라고? 정말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랄프가 비웃으며 카페 벽에 울려 퍼지는 그의 불신에 비웃었습니다. 유럽과는 비교도 못하지 아마 그냥 숫자 노름일 거야. 메디앙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무지에서 오는 오만함이 묻어나는 거칠고 거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의 반응을 그대로 인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타고난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항상 약자를 응원하는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펜싱 대표팀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펜싱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볼수록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실력은 인상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했던 오상욱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늘 가던 곳에서 랄프와 메디앙을 만났습니다.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한국으로 가자. 저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한국 펜싱을 불신했던 제가 이런 태도로 나오니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얘기했죠. 한국 도대체 우리가 거길 왜 가? 구디 랄프의 웃음은 조롱에 가까울 정도로 어이없었습니다. 파리보다 더 더러운 후진국일 뿐이잖아. 거긴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야. 정신 차려. 메디앙이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펜싱팀의 실력과 정신력, 밤늦게까지 조사하며 엿본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유럽 말고도 더 많은 곳이 있었던 거야. 이건 우리에겐 기회라고 저는 제 안의 불씨를 그들에게도 지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 경기 영상, 한국 문화에 관한 기사, 활기찬 도시 사진을 끊임없이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친구들도 드디어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는 어느 날 오후 랄프는 마침내 좋아라고 말하며 한국에 갈 건데. 2주 동안만 갈 거야.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우리의 인식을 뒤집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의 눈을 뜨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걱정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랄프와 메디앙은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선입견으로 머릿속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런 선입견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내려오면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한국의 효율성과 친절함을 처음 접했습니다. 세련된 건축물부터 신속한 출입국 수속까지 모든 것이 파리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였었습니다. 공항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저희와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 저는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한국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 당혹스러운 랄프에게 슬쩍 물었고 그도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마침내 서울로 향했고 열차의 정시성과 청결함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활기찬 서울의 에너지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거리는 북적거리면서도 질서정연했고 고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청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지하철은 즐기기보다는 견뎌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지하철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청결함이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예의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없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등 우리 도시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랄프와 메디앙도 서울을 탐험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전통 공예품을 감상하고 차분한 한국 차를 마셨습니다. 광장시장에서는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는데 각 음식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미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깃든 나라이며 현대의 발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한강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한때 한국에 대한 회의론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대화는 이제 우리가 겪은 놀라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메디앙은 후회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이곳이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했다니 말도 안 돼 라고 고백했습니다. 랄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 있지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해 서울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전 친선 펜싱 경기 관람은 저에게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경기장은 열광적인 팬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응원은 짜릿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수준 높은 실력과 팀워크는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동안 랄프와 메디앙은 제가 심야 경기 세션에서 보았던 것 즉 펜싱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나라, 우리를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필적할 만한 열정을 가진 나라를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큰 기대를 모았던 한국과 일본의 친선 펜싱 경기 티켓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경기는 통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장은 붉은색과 파란색의 바다였고 국기가 흔들리고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랄프와 메디앙도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제껏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팀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뛰어난 실력과 정확성, 열정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고 개개인의 재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발 뒤처진 듯한 일본 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팀이 점수를 획득할 때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주변의 에너지에 완전히 휩쓸려 함께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국가적 자부심과 스포츠에 대한 한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한국 대표팀은 단순히 이기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수들의 헌신과 정신력, 흔들리지 않는 투지는 탁월함을 향한 열망과 기술에 대한 깊은 존중이라는 한국인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완승으로 끝난 경기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메디앙은 여전히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과 팀워크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니까 랄프가 덧붙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한 그릇과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발전과 유구한 역사의 땅이 아니라 열정과 자부심이 삶의 구조 속에 녹아있는 곳이었죠. 그 후의 날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현지 펜싱 클럽을 방문하고 팬들과 교류하면서 펜싱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펜싱의 역사와 그 중요성, 그리고 펜싱이 어떻게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한국에서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이 나라에 왔다가 마음을 활짝 열고 떠났습니다. 비웃기 위해 왔지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짐을 쌓으면서 한국 펜싱 경기의 추억이 영원히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겸손과 열정, 그리고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에 대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펜싱 경기의 짜릿한 경험이 아직 기억에 생생한 저희는 서울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문화로 유명한 부산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풍경이 바뀌고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해안가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울창한 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도심의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부산의 활기는 서울과는 또 다른 좀 더 여유로우면서도 똑같이 매혹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금빛 모래사장과 맑은 바닷물로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청결함과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가족, 친구, 관광객 모두가 조화롭게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죠.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머리에 맞으며 평화로우면서도 강인한 한국의 정신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바다 내음이 가득한 활기찬 분위기는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면서 한국의 음식 다양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의 경험을 기억에 남게 만든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물찌개 레시피를 알려준 시장에 아줌마, 나이든 여성을 존칭하는 말라, 즉석에서 도시 투어에 동행해준 대학생 그룹 등 모든 만남이 여행의 풍성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펜싱으로 이어졌고 이곳에서도 펜싱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현지인들은 자국 대표팀을 자랑스러워했고 최근 경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한국에서 펜싱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지역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을 떠날 때 우리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평생 간직할 이야기와 우정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벽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역사도시 경주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고대 무덤과 궁전, 사찰에 둘러싸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는 서울과 부산의 번화한 도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경주에서 보낸 시간은 한국의 역사와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습니다. 불국사를 둘러보며 정교한 석탑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불국사는 과거와 현재가 합쳐진 듯한 사색의 장소였습니다. 천년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한국에서의 여행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왔지만 한국의 문화와 국민 그리고 펜싱에 대한 불굴의 열정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 도시의 안정과 치안입니다. 파리의 경우 다른 유럽의 수도와 마찬가지로 소매치기는 여행자의 마음 한 구석에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관광 명소나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치안 수준은 예외적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도난이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걱정 없이 서울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신선한 변화였으며 한국의 사회적 가치와 법 집행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한국 도시의 청결함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유럽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나 낙서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파리에서는 인도에 버려진 게 배설물 문제가 잘 알려져 있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길거리는 꼼꼼하게 정비되어 있어 공공장소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인이 아닌 것에 대한 서글픔까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아기기저귀, 교환대나 무료 와이파이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공중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유럽 도시에서는 이런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거의 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환경의식은 또 다른 강점입니다. 녹지 공간 재활용,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방문한 모든 도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염과 환경, 파괴에 대한 투쟁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많은 유럽 도시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발전은 일상생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부터 일상적인 거래와 상호작용의 기술, 통합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준의 기술 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청결, 안전, 환경의식, 기술 발전은 단순히 인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에 대한 추진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많은 서구 국가들이 선망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고 존중, 안전, 청결, 진보를 중시하는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배운 교훈과 경험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역동성, 부산의 매력, 경주의 역사적 풍요로움을 목격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고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깊은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찬사, 아름다운 펜싱 경기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한국의 땅을 뒤로하고 비행기가 상승하자 우리 모두는 방금 경험한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저 멀리 사라졌지만 우리가 얻은 교훈과 감동은 우리 마음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파리로 돌아오자 익숙한 도시의 풍경과 소리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걸었던 거리가 다르게 보였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거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간과했던 쓰레기, 급하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속도, 한국에서 목격했던 공동체, 지향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의 방식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한국의 정신을 파리 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 공동체 복지에 대한 강조,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등은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더 신경 쓰고 공공시설을 더 존중하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공동체 책임의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한국의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인의 변함없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국 여행을 통해 우리 도시의 문화유산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리의 유적지를 새로운 자부심으로 감상하기 시작했고 현대 세계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우리의 풍부한 문화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렬한 펜싱 팬인 우리는 서울에서 처음 우리를 사로잡았던 스포츠맨십과 팀 정신에 매료되어 한국 펜싱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기를 보기 위해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한국 펜싱에 대한 새로운 감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동료 미지인들과의 대화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 환경의식, 사회적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을 리더로 만든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리가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하는 비공식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한국 여행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진정한 발전은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키우고 공동체를 육성하며 유산을 보존하고 미래를 포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파리 생활에 접목하면서 언젠가는 한국에서 동경했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를 우리도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일상에서 계속 울려 퍼지며 모든 사회에는 가르칠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어 공부하기 싫어.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투정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면서 단어 시험을 봅니다. 울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던 여자아이는 어느새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출신의 산티아나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통역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을 동경해서 한국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으로 오신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프랑스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좋은 학교여서 영어뿐 아니라 제2 외국어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를 선택한 데는 엄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발레 선생님이셨는데 프랑스가 발레로 유명한 거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단과 발레리나가 많았고 발레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린 나라였죠. 엄마는 그런 발레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발레 수업을 받았지만 전 흥미가 없었어요. 엄마는 발레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 한국을 오게 되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많은 것이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때가 1990년대 초쯤이었는데 프랑스보다 무척 한국이 좋고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한국이 좋다는 생각만 있던 저보다는 엄마는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울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 엄마는 한국어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주 간단한 단어에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한국어를 잘했으면 하셨나 봐요. 단어 시험이 있는 날이면 몇 번이나 혼나면서 공부해야 했어요. 저는 울면서 한국어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엄마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회사 때문에 프랑스에 계셔야 했고 저는 엄마와 함께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만 있는 학교에 저 혼자만 외국인이었어요. 한국어를 조금밖에 할 수 없었던 저였지만 아이들이랑 어울리면서 한국어가 편해졌어요. 어린 나이라서 그랬던 건지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일을 하시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을 때도 한국어를 일부러라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 그곳에는 패스트푸드점이 없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햄버거를 먹어보게 되었어요. 처음 먹어본 햄버거는 정말 맛있었어요. 햄버거와 콜라, 그리고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구나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롯데월드 놀이공원을 가봤는데
이렇게 큰 놀이공원을 처음 가봐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이기구가 많은 놀이공원이라니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놀이공원이라고 해봐야 놀이기구가 5개에서 6개가 다였거든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신기하고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한국어를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프랑스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는 오히려 프랑스어를 이상하게 하는 애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서도 프랑스어를 아예 못 써서 한국어만 썼고 할머니가 저를 위해 몇 가지 한국어를 익히셔서 말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지내다 보니 다시 프랑스어가 쉬워졌고 점점 한국말은 잊혀져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한국어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책을 봤어요. 그리고 종종 어렵지 않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통역해주는 일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시키니까 공부했는데 어느새 한국어가 재미있고 너무 흥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공부해서 저는 전문적으로 한국어 통번역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한국으로 유학하러 가서 제대로 통번역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잘하기도 하고 재능도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후로 몇 년 만에 도착한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동안 프랑스는 그렇게 변한 게 없었는데 한국은 몇 년도 안 되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이렇게 발전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인천공항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없던 공항이었어요.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김포공항보다 너무나 크고 최첨단이 느껴지는 좋은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국의 인천공항을 구경하였습니다. 화장실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지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인천공항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일할 때 친했던 분께 부탁드려서 집을 구해 놓으셔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살아본 적이 없던 제가 처음으로 혼자 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해먹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엄마와 아빠가 많이 그리워졌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한국 사람만큼 한국어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아예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보다 제가 한국 생활을 하기는 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한국 생활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 점은 조금 서러웠어요. 그래도 한국어를 잘 모르는 다른 외국 학생과 비교하며 저는 친구를 사귀기도 쉬웠고 한국어를 잘하는 건 좋았어요. 덕분에 1학년 때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성식 오빠는 같은 과외 선배였는데 대학원에 다니고 정말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학 모임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말이 잘 통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친해졌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역시 한국에서 밤에도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지만 프랑스에서 밤에 여자도 남자도 밖을 나가는 건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에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집 근처에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올 수도 있고 24시간 편의점도 많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인가 주문하면 다음날 배달이 돼 있는 택배입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필요한 책이 있어서 이걸 어디로 사러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친구가 온라인 서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온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했는데 정말로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배달이 된 거예요. 게다가 집 앞에 택배가 놓여 있어도 훔쳐가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이 정직한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 편하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환승할 때 돈도 할인되고 지하철과 버스가 안 가는 곳이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중교통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한국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 아빠와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엄마야 한국에서 일도 하셨기 때문에 한국이 익숙했는데 아빠는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거였어요. 한국의 엄청난 높이의 빌딩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더니 아빠는 서울이 이렇게 엄청난 도시일지 몰랐다면서 놀라하셨어요. 우리는 같이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서 주변의 한국분에게 부탁했어요.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다른 장소가 예쁘다면서 그쪽으로 같이 가서 또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사진 찍는데 장소까지 봐주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는 한국 사람의 모습에 부모님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어머니는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건물이 있다니 감탄하시면서 역시 한국이 아름답다고 좋아하셨어요. 아름다운 경복궁을 구경하고 우리는 배가 고파져서 식사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한정식집이었는데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식당 직원이 뭔가를 끌고 왔어요. 거기에는 상에 가득한 음식이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그 상을 올려서 우리 앞으로 밀어줬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었고 저도 한정식을 처음 먹는 거라서 그걸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반찬도 많고 떡갈비와 솥밥 튀김도 있고 생선도 있었는데 메뉴가 10가지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즐겁게 하나하나 요리를 맛보면서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 로봇이 음식들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자리로 요리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로봇은 얼굴이 있어서 표정도 표시가 되었는데 너무 귀엽고 신기했어요. 저는 그 요리를 받아서 테이블 위에 올리자 귀여운 서빙 로봇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떡갈비 맛에 푹 빠지셨는데 정말 부드럽고 풍미가 살아있다면서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원래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아빠는 한국의 푸짐한 음식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해파리 냉채를 처음 드시는데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저는 꽃게로 한 게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정식이 좋았던 것이 다양한 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정말 배가 부르게 음식을 잘 먹었어요. 음식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와 아빠가 음식에 대해 제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프랑스어로 한국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로 그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요리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기였어요. 특히 골뱅이 요리 같은 경우 골뱅이에 프랑스어가 없기도 하고 해산물도 잘 안 먹어서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한국말을 프랑스어로 잘 설명하는 저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는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표현이 다양했는데 시원하다는 말도 음식을 먹었는데 시원하다고 하면 맛이 아주 좋다는 말이었고 날씨가 시원하다고 사용하기도 했어요. 프랑스는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것에 대해서 말 자체를 잘 안 해서 쓰는 말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어는 맛의 표현도 맛있다, 고소하다, 담백하다, 감칠맛이 난다 등등 표현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통역과 번역에 있어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한국어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성식 오빠가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늦게 군대에 가는 거라고 했어요.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늦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군대에 간다는 걸 처음 알게 되어서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를 고무신이라고 하던데 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행이라면 계속 못 보는 건 아니고 제가 군대에 면회를 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군대라는 곳을 가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주 군대에 많이 면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익숙해졌던 게 생각이 납니다. 성식 오빠는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 후에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프러포즈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였더니 엄마는 한국도 좋아하고 해서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았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시부모님은 굉장히 개방적인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빠의 할머니도 저를 보시더니 요즘같이 세계화된 시대에 외국인 손자 며느리를 만나서 기쁘다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좀 반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댁 어른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모습은 외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여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결혼할 거로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는데 프랑스와는 결혼 문화가 아주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결혼식이 이틀에 걸쳐서 열려요. 그래서 첫날은 친구들과 친척과 아는 사람과 같이 놀고 다음 날은 보통 신부 집에서 가까운 친구와 친척만 모여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혼식장이라는 곳에서 하객과 함께 결혼식을 했어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는데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아야 했어요. 그리고 식이 끝나고 한복으로 차려입고는 하객들은 식당에서 식사했고 오빠와 저는 돌아다니면서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프랑스에 비해 짧은 결혼식이었지만 신부는 화장이며 드레스며 준비 과정이 많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결혼 후에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통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식 오빠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선 오빠는 저한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영주권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나쁘지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미래를 생각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기도 했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어와 역사 등의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됐지만 면접을 봐야만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외국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에 면접 심사를 받는데 면접관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애국가도 외워서 불러야 했어요. 한국어는 자신 있었지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심사 신청을 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뻔했을 쯤에 연락이 왔어요. 귀화 심사 신청을 하고 1년 하고도 반년이 더 걸려서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여권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구청으로 가서 무인 안내기에서 여권을 찾기 위해 번호표를 뽑아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에서는 앞에 작은 모니터에 제 정보가 나오고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파란색의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빨리 여권을 열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떠는 사람이 아닌데 여권을 들고 있으니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심호흡 여러 번 하고 드디어 여권을 열었는데 안에 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당당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고 오빠는 제가 갑자기 울자 당황해서 저를 달랬어요. 제가 외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힘든 점은 크게 없었지만 이제 한국의 국민이 됐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한국어를 배운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이 좋아졌고 소중해졌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외국인이 아니라 저는 한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 한국에 유학 와서 5년 만에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오늘은 무척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의 어느 밤거리 영국에서 온 한 여성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급격하게 제지하는데요. 이내 이 여성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여성이 어떤 돌발 행동을 시도했던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에임이라고 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명문대에 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처음 합격했을 때 신이 나서 뛰어다닐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기대했던 캠퍼스 생활과는 달리 행복한 일들만 있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돼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시험 준비로 밤낮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느라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만 갔어요. 안 그래도 수업만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의 목소리까지 자장가처럼 들려 눈 뜨는 게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버티기도 했었는데도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져서 어느 순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학교에 오갈 때 탑승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정신없이 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항상 딱딱했던 의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코끝으로 처음 맡아본 냄새가 간지럽히면서 제 기분을 은근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 눈을 뜨고 찾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잠에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크게 덜컹하면서 흔들리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재빨리 꽉 껴안고 있던 가방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죠. 혹시나 제가 여기서 아주 크게 코를 골면서 잤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에 기대서 잔 것 같았는데 주변에는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게 푹신푹신할 정도의 기댈 수 있는 것이라니 뭘 기대고 잔지도 예상할 수 없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볼이 너무 축축한 것 같아서 옷으로 쓱 닦았는데 침이 흠뻑 적셔지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의아한 마음에 옆자리를 힐끗 쳐다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이 든 건 설마 저게 다 내 침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저조차도 제 입에서 저만큼 침이 흐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하지만 사과는 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용기를 내서 힐끗 고개를 살짝 들어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는 젊고 잘생긴 동양인 남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쳐다보자 그분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눈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세상에 분명히 난처하실 텐데도 어떻게 저한테 웃어주실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 남자분이었으면 저를 진심으로 극혐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웠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께 옷을 젖게 해서 정말 죄송하니 세탁비라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개를 저으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 따뜻하고 배려심 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맑게 웃어주는 그 동양인 덕분에 잠시 제 마음은 심쿵했지만 그런 쪽팔린 일을 겪고 번호를 알려달라 하기가 민망해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릴 역이 다 와가서 일어서는데 그 남자분도 갑자기 같이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같은 역에서 내리는 건 아닐까 괜한 기대감이 생겼답니다. 다행히 제 예상은 맞았고 그분도 살짝 민망하셨는지 저한테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도대체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얼른 그분께 달려가 옷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 자리에서 엄청 큰 소리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세탁비 대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 남자분께 너무 큰 소리로 물어봤는지 지하철역은 제 목소리로 메아리 쳤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갔어요. 이건 정말 일기에 적어도 모자랄 쪽팔림이다 생각한 채로 그 남자분의 옷깃을 붙잡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이도 저도 못한 채로 가만히 서 있었죠. 그 남자분께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웃겼는지 엄청 크게 웃으시면서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한국에서 왔고 이름은 이승혁이라고 소개까지 해주면서 다음에 보자고 하시고 갔습니다. 저는 학교까지 걸어가는 내내 이승혁이라는 그 한국인 남자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조용하면서도 다정다감해 보이던 모습이 미친 듯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 식사를 한 번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 현실로 돌아오니 급격하게 우울해지더군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정말 며칠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데이트고 뭐고 시험에 집중해서 장학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야 되다 보니 공부에 집중을 해야 했어요. 정신없이 시험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시험 기간이 끝났답니다. 물론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장학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걸로 봐선 아르바이트와 병행했던 걸 생각하면 나름 선방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그때 힘들게 번호를 딴 승혁 씨였답니다. 아차 싶어 빨리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편으론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승혁 씨의 연락처를 받았을 때만 해도 시험만 끝나면 아무렇지 않게 식사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보니 벌써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거 있죠. 그 사이에 승혁 씨를 향한 제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게 움츠러들고 말았답니다. 혹시 승혁 씨가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연락해도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쉽사리 연락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연락을 해서 차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승혁 씨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시간이 돼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언제 일정이 되는지 묻는 내용을 보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선 마음을 졸이며 답장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몇 분 지나지 않아 승혁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저를 잊을 리가 없다면서 그동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안부 인사까지 잊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펄쩍 뛰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기분 좋은 티를 애써 숨기면서 시험 때문에 바빴다는 걸 전했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승혁 씨도 마침 시험 기간이었다면서 제가 학교를 어디로 다니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먼저 승혁 씨가 다니고 있는 학교부터 말씀해 주시면서 말이에요. 승혁 씨가 다니는 학교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학교가 승혁 씨가 다니는 학교와 똑같은 곳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정말 운명 아니냐며 주책을 떨면서 좋아했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매일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승혁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한 것보다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 참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승혁 씨와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새 다음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함께 공부하고 식사 시간마다 저희는 계속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승혁 씨와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험 기간을 보내고 나니 승혁 씨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걸까 하는 의심도 없이 저는 맛있는 걸 먹게 될 생각에 마냥 신나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승혁 씨는 싱긋 웃더니 수줍은 얼굴로 제게 자기와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순수하고 잘생긴 승혁 씨의 고백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승혁 씨를 만나자마자 좋아하고 있었지만 항상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고백이니 뭐니 할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저는 긴장이 되었고 저를 쳐다보는 승혁 씨를 보면서 흔쾌히 사귀자고 말을 했습니다. 연인이 된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둘 다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가고 어느덧 방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혁 씨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번 방학 내내 한국에 다녀올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승혁 씨 곁에 있던 터라 나는 혼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실망하는 기색을 눈치챘는지 승혁 씨가 조심스레 제안을 해왔어요. 저만 괜찮다면 같이 한국에 가서 며칠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승혁 씨를 만나면서부터 한국이 자꾸만 궁금해졌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죠. 거기다가 승혁 씨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단번에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가서 짐을 풀고 승혁 씨가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동네를 가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전 당연하게도 경복궁이나 명동 같은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승혁 씨 덕분에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곳도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로운 곳을 탐험할 생각에 괜히 설레었답니다. 제가 좋다고 말하니 승혁 씨가 그럼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갈 때는 지하철로 올 때는 택시로 오는 게 어떻냐고 말했어요. 승혁 씨는 오늘의 목적지가 코엑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승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신나게 호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에 도착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역사 내부가 얼마나 깨끗한지 마치 공항 라운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영국에 있는 지하철과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믿기지 않았죠. 게다가 표지판이나 안내 방송이 모두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서 시 없이도 혼자서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와 나란히 걸으며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역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승강장 입구마다 커다란 숫자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저 숫자들은 뭘 뜻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호기심에 못 이겨 승혁 씨에게 물었답니다. 승혁 씨는 그건 각 플랫폼의 위치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환승이나 출구와 가까운 칸을 저 숫자를 기준으로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걸 듣고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면서 신기해했어요. 영국에서도 한국인들을 떠올리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하나 편리한 기술을 개발해내서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빨리 행동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두리번거리면서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문득 승혁 씨가 제 팔꿈치를 슬쩍 톡톡 건드리더니 저쪽을 한 번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열차 도착 안내 스크린이었습니다. 덕분에 전철이 곧 들어올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승혁 씨에게 지하철에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가득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한국 지하철역 안에서는 베이커리나 떡볶이 같은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매점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아침 출근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한 직장인이나 이동할 때 출출한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요깃거리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게다가 간식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곧바로 살 수 있는 편의점도 역사 내부에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런 건 영국 지하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뭔가를 사 먹는다는 건 꿈도 꾸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새삼 왕국의 지하철 문화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아까 맡았던 달콤한 냄새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승혁 씨에게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뜻밖에도 승혁 씨가 생각보다 냄새만 그럴싸하고 먹어보면 기대만큼 맛있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승혁 씨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먹고 가야겠다고 사주면 안 되냐고 졸랐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자마자 승혁 씨가 어디론가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황색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제 눈앞에 내밀며 이 빵은 델리만주라는 빵이라고 소개해줬답니다. 승혁 씨는 제 입에 델리만주를 쏙 넣어주었고 그 순간 부드러운 빵 사이로 진하고 꾸덕한 크림이 터져 나오면서 달콤함이 혀를 감싸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답니다. 승혁 씨는 끝까지 다 못 먹을 거라고 했지만 정신없이 우물거리다 보니 순식간에 봉지가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혁 씨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델리만주를 그렇게 빨리 해치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면서 말이에요. 저희는 그 이후 환승을 했고 승혁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코엑스 안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도서관을 왜 보러 가는 거지 싶었는데 눈앞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 광경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쇼핑몰 안에 이런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신기한 마음에 책장을 하나하나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승혁 씨가 제 손을 잡더니 밖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말이에요. 궁금한 마음에 승혁 씨를 따라 코엑스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런던 못지않은 최신식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때 승혁 씨가 저쪽을 가리키며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엄청나게 큰 계란 후라이가 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짜 저한테 와서 부딪히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생생하더라고요. 하도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걸 어떻게 만든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내면서 승혁 씨를 쳐다보자. 승혁 씨는 한국에서 제일 큰 3D 그래픽 전광판이라고 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이랄까요? 너무 멋있어서 계속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한동안 전광판에 심취해 있던 찰나 제 배에서 요란하게 꼬르륵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까 델리만주도 분명 먹었는데 도대체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꼬르륵 거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승혁 씨가 웃으며 배고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근처에 맛있는 치킨집이 있다면서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답니다. 제가 맛집에 목숨을 거는 편이라 한국에 오기 전부터 뭘 먹을지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치킨의 맥주였답니다. 한국의 치맥 문화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승혁 씨와 함께 치킨집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킨다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생맥주도 있는 걸 보고 같이 시켜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미리 다녀온 유튜버들이 한국에서는 꼭 치킨에 맥주는 필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닭다리 2개를 양손에 들고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어요.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씹는 맛이 정말 최고였답니다.
게다가 양념 치킨도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에 푹 절여져서 그 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스킨을 먹는 내내 속으로 너무 행복해서 비명을 질러댔답니다. 그러다 제 입가에 묻은 양념을 본 승혁 씨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티슈로 닦아줬어요. 닭다리를 그렇게 양손에 들고 먹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에 기름과 양념이 묻어서 맥주잔을 잡기가 어려우니 승혁 씨에게 좀 먹여달라고 졸라댔어요. 승혁 씨는 저를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맥주를 입에 갖다 대주더라고요. 원래도 한국 치킨이 맥주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직접 먹어보니 느낌이 아주 색달랐어요. 튀김옷에 간이 절묘하게 배어서 그런지 맛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바삭한 식감과 촉촉한 살코기가 입안 가득 퍼졌고 탄산이 톡 쏘는 맥주와 만나면서 그 맛이 배가 되는 느낌이었답니다. 어느새 촉촉한 닭다리는 다 떨어지고 가슴살만 남았는데 승혁 씨가 특별히 가슴살도 맛있다면서 한 입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닭가슴살이 맛있을 리 없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되냐는 승혁 씨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조심스레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닭가슴살이 닭다리살보다 맛있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한국 치킨의 비결을 알아내서 영국으로 갖고 가고 싶었어요. 저는 배가 터질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슴살까지 싹싹 긁어먹고 말았답니다. 저희는 치킨을 다 먹고 호텔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과식한 탓인지 속이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하다고 승혁 씨에게 말하니 씨는 좀 거르면서 소화시키는 건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늦은 시간이기도 해서 위험할 것 같아 쉽게 가자고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런 제 생각을 눈치챈 승혁 씨가 웃으면서 한국은 영국과 치안 수준이 다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제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니 승혁 씨는 자기를 믿고 한 번만 같이 밖에서 산책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저한테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말할 정도면 한국은 정말 안전하긴 한가 보다 싶었어요. 승혁 씨의 말을 믿고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느릿느릿 거리를 걸으며 승혁 씨와 손을 잡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거리를 걷고 있는데 특이한 게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에 노란색 버튼이 달려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걸 눌러보려던 찰나 승혁 씨가 다급하게 제 손을 휙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승혁 씨가 제 손을 이렇게 세게 잡은 적이 없어서 당황한 나머지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답니다. 울상이 된 제 얼굴을 보고 승혁 씨도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당황한 와중에도 왜 그렇게 급하게 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알고 보니 제가 누르려고 했던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가서 반드시 출동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영국에서는 경찰이 한번 출동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건 기본이지만 한국에선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음성과 경보음이 10초씩이나 울렸어. 안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대부분 자고 있을 텐데 전부 다 깨울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제 돌발 행동 때문에 늦은 밤에 한국이 뒤집어질 뻔했던 거죠. 그제서야 승혁 씨가 왜 그렇게 세게 제 손을 잡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자는 사람들이 깨는 것도 민폐인데 괜히 저 때문에 경찰분들이 헛걸음을 하시게 되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간 서운했던 마음은 다 풀렸고 승혁 씨가 고마울 따름이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째 날이 지나갔고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곳을 승혁 씨와 함께 돌아다녔네요. 이제 이틀 뒤면 다시 영국으로 저 먼저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